이번 주 시민데스크 잘한 뉴스 아쉬운 뉴스에서는 우리 사회 가족의 의미를 다시 짚어보는 YTN 기획 보도와 함께 구멍 뚫린 아동 예방 교육 실태를 알린 사회부 보도에 대해 이야기 나눠봅니다. 이번 주는 어떤 시청자 의견이 올라왔을까요? 시청자 브리핑 시시콜콜 위클리픽. 여러분의 물음에 YTN이 시원하게 답해드립니다. 오늘 전격 인터뷰 취재 후 시간 마스크 판매 사기 사건을 단독 보도한 안윤학 기자를 만나봅니다. 내가 본 DMB에서는 코로나19 발생 1년이 지난 지금 오늘의 뉴스 특보를 되돌아보는 2월 DMB 시청자위원회 소식 준비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시민데스크 박광렬입니다. YTN 코리안이 우리나라 독립영화의 발전을 응원합니다. 해외 입양, 다문화, 이주민을 소재로 한 8편의 단편 영화가 YTN 코리안 유튜브 채널에서 방영될 예정인데요. 기대작 응모 이벤트도 함께 진행 중입니다. 자세한 내용 YTN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시고요. 안전하게 거리도 두고 또 집에서 편하게 영화도 보고 YTN 코리안과 함께 건강한 문화생활에 동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시민데스크 잘한 뉴스 아쉬운 뉴스로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경희대 소통문화연구소 김은정 책임연구원, 이혜수 시청자평가원, 그리고 권영희 YTN 해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세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YTN 보도에 대한 세 분의 분석과 해설 들어볼 텐데요. 앞서 오프닝에서 짧게 언급했지만 이 재외동포, 입양, 다문화 가족처럼 우리 사회 가족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YTN에서도 현대사회 평범한 가족의 모습을 들여다보는 의미 있는 리포트가 방송되기도 했는데요. 이번엔 교수님께서 해당 내용 살펴주셨죠? 예, 지난 11일, 12일에 연속 보도된 리포트인데요. 결혼해야만 가족인가요? 비혼, 동거, 가족의 설, 명절, 또 결혼은 족쇄, 비혼, 비출산 택하는 청년들, 이 두 건입니다. 최근에 주변을 둘러보면 비혼, 동거 커플과 1인 가구, 공유주택이나 공유 오피스 같은 것들을 삶의 형식으로 선택한 사람들을 심심치 않게 만나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그들이 그런 삶을 선택한 이유는 사실 제각각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의무와 구속이 싫어서인 경우도 있고요. 또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인 경우도 있지만 경제적인 문제나 개인적인 사회적 여건들 이런 것들이 그 삶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경우도 사실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우리나라의 법과 제도 같은 경우에는 결혼한 남녀를 중심으로 구축이 되어 있어서 앞서 언급했던 새로운 형태의 가족들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이 사각지대에 놓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런 맥락에서 사실 이 앞선 보도와 연결되는 또 한 건의 보도가 또 눈에 띄었는데요. 2월 11일에 방송된 홀로 육아 미혼 부모 학대 사각지대 없애려면 이 보도는 미혼 부모의 아이들이 사회적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현실을 제대로 짚어주셨습니다. 특히 이제 아이 엄마와 연락이 단절된 채로 아이를 홀로 키우는 미혼부 얘기 혹시 들어보셨나요? 현재 법상에서는 아이의 출생 신고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각종 의료 혜택이나 어린이집 등원, 돌봄 서비스 이런 복지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보도에서 조명을 해주었습니다. 이 보도들은 전통적인 가족 개념과 이를 기반으로 한 현재의 법과 제도 또 문화에 대해서 성찰하게 해 주었는데요. 또 나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시각도 좀 변해야지 되는 때가 아닌가라는 점을 짚어주었습니다. 오늘의 현실을 참 많이 비춰준 보도였습니다. 위원님께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저도 잘 봤습니다. 그 짧은 분량 속에서 현재 가족제도의 문제점을 너무나 잘 짚어준 것 같아요. 들어가야 될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가족의 정의, 그리고 국가와 사회를 유지하는 원동력이 무엇인지에 대한 변화된 개념, 이런 거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필요한 시기가 왔다, 이렇게 봅니다. 결국에는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되어야 그 새로운 가족의 형태 이런 거 제대로 자리 잡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언론의 사명이고 숙제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심도 있는 취재를 자주 해야 되겠고요. 사람들이 인식이 변하고 또 사회가 변하고 있으면 제도도 따라서 변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론이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될 때라고 봅니다. 자,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근 아동학대 사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인식 개선 그리고 적극적인 발굴도 시급한데 이 대책의 일환으로 아동학대 예방 의무교육 받도록 하고 있지만 이 가짜와 허위 수료증이 난무한다고 합니다. 관련한 내용 YTN에서 연이어서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번엔 평가님께서 살펴주셨죠?
네, 저는 2월 10일 방송된 제보는 Y, 엉터리 어린이집 교육수료증, 보험 가입하면 발급이라는 보도를 눈여겨봤습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이번 보도는 아동학대 예방교육관리 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을 하면서 이전 보도와는 좀 다른 접근을 시도했습니다. 기자는 보육교사의 법정 의무 교육 수료증이 허위로 발급되고 있는 점, 그리고 그 관리 감독이 허술하다는 점 등을 집중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YTN 취재가 시작되면서 뒤늦게 지자체와 복지부가 실태 파악에 나서는 등 의미 있는 결과들을 이끌어냈습니다. 제보 콘텐츠는 기자의 시선 밖에 놓인 뉴스를 발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언론과는 차별화를 꾀할 수 있습니다. 이번 보도는 제보 콘텐츠의 장점을 살리면서도 그 내용을 기자가 재구성해서 양질의 기사를 생산했다는 점에서 좋은 요소로 꼽았습니다. 네. 자, 이번 보도로 해당 지역뿐 아니라 전국에 걸쳐서 열악한 상황,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보도로 인해서 교육 실태 점검 그리고 아동학대 예방에까지 파장이 미치기를 기대를 해보겠는데요. 자, 위원님께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동학대 이런 실태 파악 이런 보도가 쏟아진 직후에 이런 보도가 이어진 건 되게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아동학대의 본질은 아니지만 그걸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을 건드린 기사잖아요. 특히 지방자치단체, 보건행정당국의 잘못을 크게 꼬집으면서 질책하고 후속 대책까지 이끌어내서 더 돋보입니다. 이 기사 쓴 심준명 기자 취재 후기를 들어보면 보건당국 반성을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굉장히 취재에 애를 먹었다는데 각 부서마다 다 전화해서 사태를 파악 못하고 있길래 이런 실정이 이렇더랍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설명해주고 계속 취재를 하면서 대책도 마련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그래서 기사가 작성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고생을 많이 했고요. 고생한 만큼 좋은 보도가 나왔고 박수 쳐주고 싶습니다. 앞으로 후속 보도까지 기대를 해보겠고요. 자, 이번에는 아쉬운 뉴스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번에 교수님께서 준비하신 내용 먼저 들어볼까요? 예, 지난 13일이었죠. 또 지각, 방심위 구성, 불법 성범죄 영상 유포 어쩌나 보도를 저는 아쉬운 보도로 꼽았습니다. 예. 이 보도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구성이 늦어짐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중에서 불법 성범죄 영상 유포에 초점을 두고 우려되는 점을 지목하고 있는 보도인데요. 사실 저는 이 보도 자체가 아쉽다라기보다는 이 YTN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구성이나 활동과 관련해서 쟁점이 되고 있는 그런 사안에 대한 분석 보도가 없다는 점이 좀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리포트 제목처럼 방심위의 구성이 이번에 또 지각이라면 이번에는 방심위 구성이 왜 늦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방심위를 꾸릴 때마다 반복되는 문제는 무엇인지 좀 더 나아가서 방심위 활동이나 심의와 관련해서 지적되어 온 문제나 사례들은 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폭넓게 다루는 보도들이 좀 더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은 심의기관에 대한 취재 보도가 어렵고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건강한 방송 문화와 또 미디어 환경 조성 차원에 있어서는 시청자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추후에 여기 YTN에서 방심위 관련 주요 핵심 사안에 대한 분석 보도가 이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위원님 취재가 쉽지 않았던 건지 궁금한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구성이 계속 미뤄지고 있는데 그에 대한 상세한 보도가 지금까지 YTN에 없었습니다. 저도 관련 기사가 없어서 약간 아쉬웠는데 관련 분야 전문가시니까 교수님은 더 아쉬웠을 것 같고요. 그래도 염혜원 기자의 기사는 나름대로 성의가 돋보입니다. 어떤 기사를 쓸 때 그냥 단순하게 기승전결식 나열 쫙 해버리면 유인책도 없고 재미가 없거든요. 그런데 일단 방심위 구성이 늦어지고 있다는 것이 일단 기사의 주요 내용 가운데 하나로 보여지는데 그 내용을 좀 더 유려하게 풀어내기 위해서 이제 불법 성범죄 영상 유포 문제를 도입부에 물고 들어가서 이제 좀 처음에 흥미를 자아내는 그런 구성을 택한 것은 대단히 좀 애쓴 흔적이 보이는 기사 이렇게 판단하고 싶고요. 방심 구성이 자꾸 늦어지면 교수님 지적대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특히 요즘 같은 이런 방송과 통신의 시대엔 더하겠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현행법에는 이제 위원장을 포함해서 9분의 위원이 계시는데 이 분들을 한 분의 임기가 만료되면 순차적으로 다른 분이 들어오고 이런 시스템이 아니라 9분을 한꺼번에 추천해가지고 통과시켜가지고 임기를 시작하도록 하는 현행법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아 보입니다. 여야가 요즘에 아주 사소한 문제 가지고도 끊임없이 대립하는 이런 정치적인 분위기니까요. 그런 분위기 관심 있게 지켜보면서 후속 보도를 잘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뭐 9명 한꺼번에 아니더라도 합의된 부분만 먼저 시작을 한다거나 해서 공백을 좀 최소화할 제도적 장치 마련도 필요해 보인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마지막으로 평가원님께서 준비하신 내용 이번에 들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좀 궁금증을 유발한 좀 아쉬운 뉴스였다고요. 네, 저 역시도 좀 더 분석적인 내용이 더해졌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네. 2월 8일에 방송된 가득 쌓인 택배 상자, 대리점 측 사회적 합의 무효 보도입니다. 해당 보도는 택배 노동자와 택배사의 노사 합의가 최종 체결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택배 대리점들이 대리점 입장을 반영하지 않은 노사 합의는 원천 무효다라고 주장을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동안 YTN은 택배 기사의 가로사나 열악한 업무 환경 그리고 노사 협정 과정들을 꾸준히 보도해 왔는데요. 이번 뉴스 또한 그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관련 문제에 대해서 세세하게 다뤘던 지난 보도와는 달리 조금 정보가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선 시청자 입장에서는 택배사와 택배 대리점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알기가 좀 어렵고요. 택배 대리점에서는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그 핵심 내용과 더불어서 그간 논의된 사회적 합의가 무엇이고 왜 당초에 대리점은 그 합의 과정에서 배제되었는지 등의 내용 보충이 좀 더 되었다면 좋은 뉴스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택배 노동의 이슈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만큼 대리점과의 갈등과 합의 과정도 지속적으로 다루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자, 뭐 방금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뭐 설명을 제가 드리자면, 그러니까 택배사는 이제 롯데나 뭐 CJ 이런 데가 택배사고, 대리점은 이제 일정 지역에 그 택배를 운송할 독점 권한을 가지는 데가 대리점. 그리고 대리점이랑 이제 택배 기사들이 개별적으로 계약을 하는 관계거든요. 그렇게 되는 건데, 아무래도 이게 연속 보도다 보니까 뭐 이런 설명까지 아마 다 넣기는 조금 시간적으로 부족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께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택배사와 택배 노동자 사이에 큰 갈등이 있었는데 그 갈등은 말씀하신 대로 여러 차례 아주 자세히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근데 물론 어떤 사안에 대해서 새로운 문제가 딱 불거지면 자세히 보도를 해야 되겠죠. 근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큰 문제가 쭉 흘러가는 큰 문제가 있는데 처음부터 보도를 해나갈 때 뭐 중간중간 여러 차례 전체적인 상황을 훑게 되죠. 하지만 뭐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하는 건 사실상 쉽지 않거든요. 불거진 문제가 장기화될수록 그런 문제가 더 커지는데 장기화된 문제 그리고 사회적으로 큰 의미가 있거나 뭐 시청자들 아니면 소비자들 국민들이 큰 영향을 받는 문제면 중간중간 한 번쯤은 되짚어볼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 문제가 더 불거지고 더 길어지고 빨리 봉합이 안 된다면 YTN은 다시 한번 그런 중간 점검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광렬 앵커나 저 같은 경우 그리고 이제 평가원님이나 교수님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언론 보도에 익숙하고 어떤 기사가 있으면 궁금해서 더 나아가서 지난번에는 어떤 기사가 있었지? 어떤 맥락에서 이렇게 흘러오고 있는 거지? 찾아보는 편인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걸 기대할 수는 없겠지만 요즘에는 뭐 기사 찾아보기 쉽잖아요. 관련 뭐 링크도 많이 나오고 그런 거를 좀 찾아보면서 스스로 그런 거를 좀 팔로우 찾아내서 좀 추적하는 재미, 기사를 보는 재미 이런 걸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찾는 게 재미가 없으신가 봅니다. 재미가 없으신 분데 자, 시청자분들 입장에서 최대한 편해야겠죠. 그러려면 저는 생각이 든 게 사실 방송은 좀 해결을 하기가 힘들 것 같고 온라인에 올라갈 때는 뭐 보름 전이든 일주일 전이든 관련한 것 중에 이렇게 나오면 뭐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찾아갈 수 있게 따로 검색을 안 해도 밑에 나올 수 있게 하는 거는 어떻게 알고리즘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요즘 쇼핑몰 같은 데 검색을 하면 제가 며칠 전에 검색한 거는 막 위에 뜨고 하는 정도의 시대면 그 관련한 걸 보면 밑에 유사 사건인데 참고할 만한 내용들 그런 거를 띄울 수 있는 게 개발이 되면 좋지 않을까 한번 생각이 드는데 이건 또 과학적인 영역이니까 예, 이 정도까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잘한 뉴스, 아쉬운 뉴스, YTN 더 나은 보도를 위한 세 분의 애정어린 분석과 해설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세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믿고 보는 뉴스를 만들기 위한 노력은 계속됩니다. 시청자 브리핑 시시콜콜 위클리픽. 이번 주 시청자 의견 함께 보시죠. 방송 그래픽은 복잡한 것을 간결하고 직관적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모니터 보고서에서 그래픽 관련 의견 보겠습니다. 내일 서울 낮 기온 3도에 머물면서 아침 기온과 차이가 없겠고요. 오늘보다는 무려 10도나 낮아서 춥겠습니다. 이후 모레부터는 다시 영하권의 추위가 찾아옵니다. 사흘 동안의 낮 기온과 아침 기온의 추세를 설명한 그래픽에 대한 의견입니다.
일반 시청자 입장에서는 읽는데 한참 걸릴 수 있었다. 아침 기온의 변화와 낮 기온의 변화 추세를 따로 보여줬다면 더 빠르게 이해할 수 있었을 것 같다는 의견입니다. 반면 동해안에는 건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불이 나면 크게 번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날씨 그래픽입니다. 영동지방에 건조주의보가 내려졌다는 내용입니다. 건조주의보라는 글자가 서해안 쪽에 있는 것보다는 해당 지역 옆에 글자를 배치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는 의견입니다. 이번엔 잘 식별되지 않는다는 그래픽 하나 더 보겠습니다. 14일 현재로 한 2,300만 명 정도 되는데 프랑스도 빠르지는 않은 편입니다. 1차, 2차 합쳐가지고 260만 정도 됩니다. 이스라엘 가장 빠른 나라죠. 벌써 253만인데. 나라별 백신 접종 현황은 백신 접종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컸다. 다만 해당 국가명이 바탕색과 비슷해서 식별이 어려웠던 것은 아쉬웠다고 평했습니다. 서영석 YTN 그래픽센터장은 가동력이 떨어지는 부분은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기상특보 내용을 해당 지역 위에 표시하는 것은 화면을 더 복잡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그래픽 포맷을 고민해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YTN은 24시간 뉴스를 해야 하기에 그래픽 양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간결하면서도 퀄리티 있게 내용을 잘 정리해서 보여준다는 모니터 평가를 받을 때가 많습니다. 품격이 다른 뉴스 채널답게 그래픽 한 장 한 장에도 더 세심하게 마음을 담겠습니다. 잊을만하면 터져나오는 것이 스포츠계의 폭력 문제입니다. 프로 배구계에서 촉발된 이번 사태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기사 댓글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학교 폭력으로 중징계를 받은 이재영, 이다영 자매가 외신에도 났다는 내용의 기사인데요. 쌍둥이 자매를 꾸짖는 내용이 대부분인 가운데 학교 폭력의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하는 댓글도 적지 않습니다. 이참에 못 끊으면 또 폭력으로 또 똑같은 일 벌어진다. 진짜 부끄러운 건 외신에 보도되는 것보다 현재 2021년도까지 이 폭행이 이어지고 있다는 거다. 메달에 집착하는 우리나라 학교 운동부 제도가 문제라는 지적도 공감을 얻었습니다. 스포츠 강국 필요 없고요. 학교 폭력 없이, 걱정 없이 학교 보내는 세상이 더 중요하다. 학교 폭력에 연루된 선수는 앞으로 프로배구 선수가 될 수 없다는 기사에도 댓글이 많았는데 이번에 문제가 된 선수들은 제명을 면하게 됐다는 내용에 반발이 잇따랐습니다. 또 배구계뿐만 아니라 모든 종목으로 확산해야 한다는 제안도 이어집니다. 더불어 이번 사안을 다룬 언론의 보도 행태도 비판받았습니다. 사건의 본질이 아닌 SNS가 문제라는 식으로 쓰고 가해자의 꿈도 산산조각이 났다는 내용으로 승리지상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겁니다. YTN 기사 역시 자유롭지 않습니다. YTN 모니터단은 학교 폭력 문제가 쟁점인 이번 사안을 올림픽 성과로 연결한 시각은 다소 아쉬웠다고 평했습니다. 심석희 선수, 고 최숙현 선수 사건 이후에도 이를 보도하는 언론의 관행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는 지적 유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자 브리핑 시시콜콜입니다. 얼마 전 불법을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현직 경찰관과 법원 공무원의 사기 의혹을 YTN이 연이어 보도했는데요. 오늘 전격 인터뷰 취재 후 시간 불법 마스크 판매 사기 사건을 취재한 안윤학 기자를 만나봅니다. 네, 안윤학 기자 어서 오세요. 자, 먼저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회부의 안윤학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 나눠볼 사건 한마디로 말하자면 현직 경찰 그리고 법원 공무원이 있고요. 이들이 이제 개입한 마스크 판매 사기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처음에 어떻게 접근을 하고 시작하는지 시청자분들 궁금하실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된 겁니까? 모르는 번호로 전화, 개인 전화가 오더라고요. 저 누구누구 기자가 맞으시죠 해가지고 맞다고 하니까 어떻게 물어 전화번호를 알게 됐다. 일단 만나자. 그냥 핸드폰으로 전화가 왔다는 거죠? 핸드폰으로 전화가 와서
나를 소개시킨 사람이 누구냐라고 했더니 끝까지 그건 말을 안 해요. 그래서 어쨌든 일단은 만나고 얘기하자. 경찰관이 나한테 사기를 저질렀다 해서 처음에는 이제 의심을 했죠. 이걸 나보고 믿으라고? 그래서 일단은 자료를 달라. 했더니 조금 머뭇머뭇하긴 하셨어요. 괜히 그냥 자료를 줬다가 그게 이제 자칫 그렇죠. 뭐 어디에 오히려 나간다거나 유출이 되거나 이런 걱정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걱정도 있을 수 있고 뭐 취재 제대로 안 하는 하여튼 그런 게 보여가지고 제가 어쨌든 자료만 두면 최대한 검토를 꼼꼼하게 해보겠다 해서 이제 자료를 받았어요. 근데 자료를 봤는데 너무 놀란 거죠, 이게. 이게 사실이야? 라고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취재를 하게 됐고 녹취나 증거 자료만 갖고 또 취재를 할 수 없으니까 그렇죠. 실제 조폭 출신 이 인사도 만나보고 당사자들도 만나보고 그렇게 해서 취재를 했던 겁니다. 자, 리포트 보면은 뭐 이번에 연루가 됐던 경찰 공무원, 법원 공무원 이런 분들에 대한 인터뷰가 다 있습니다. 근데 인터뷰 보면 음성 변조 엄청 하셨어요. 그 말인즉슨 이렇게 쉽지 않게 따따르게 되겠죠. 그런데 이 뭐 그들 입장 어땠고 또 그 과정에서 뭐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도 있었을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그 경찰 공무원, 법원 공무원, 그다음에 저기 공장장 네. 이 세 명을 만나는 거였는데 전주에 이제 출장을 내려가면서 1박 2일을 잡고 내려가면서 셋 다한테 약속을 전혀 안 잡았어요. 그냥 무조건 현장 박치기를 해야 되겠다 이거는.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만나서 오면 성공이다 해서 내려갔는데 다행히 한 사람 만나니까 줄줄이 이제 따라오더라고요. 따라온다는 건 바로 연락을 취하면서 야 서울에서 기자 왔다. 일단 만나봐야 될 것 같다. 이 사람은 또 이제 전화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같이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입장들을 다 들어봤는데 그 사람들의 입장은 한마디로 이거예요. 서울에서 지금 자신들을 수사하는 경찰관이 그 제보자와 짬짬이를 해서 자기네들에게 덮어 씌우려는 과잉 수사 겸 그 조작된 수사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자 객관적으로 놓고 이 입장도 있고 이 입장도 있으면 내가 양쪽 얘기를 다 증거를 보고 이걸 판단해야 될 거 아니냐. 그렇죠. 증거 자료를 주라. 충분히 납득할 만한 자료가 있으면 내가 여러분들의 그 주장을 충분히 받아들고 기사를 여기서 무마시킬 수도 있다. 그거를 저를 설득을 못 시키더라고요. 내가 갖고 있는 녹취를 뒤집을 만한 입증 자료. 특히 이게 관공서 뭐 20여 곳에 이제 팔렸고. 근데 궁금한 게 공공기관에서 이런 뭔가 물건을 살 때는 입찰이란 과정을 저는 거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마스크 같은 건 당시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마스크가 너무 귀해가지고 KF94 마스크를 구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냥 준다면은 오케이. 그냥 오케이고 따로 무슨 뭐 그 노조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든지 아는 사람 통해서든지 구입만 하면 되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실제로 이걸 판 게 KF94나 뭐 KF80이나 이런 마스크가 아니라 산업용 마스크였어요. 산업용 마스크였는데 KC 마크라고 해서 공산품 안정 인증만 받은 마스크였는데 식약처에서 인정을 받지 않은 그 마스크를 갖다 팔면서 어떤 일을 저지르냐면 시험 성적서를 하나 이렇게 위조를 해서 그걸 보여주면서 이거 봐봐 이거 98.4%야. 그러니까 KF94보다 효능이 좋잖아요. 이런 마스크야라고 하면서 판 게 법원에 팔려나간 거예요. 근데 일단은 법원에서도 그 공무원들이 일단 급하고 일단 막아야 되니까 사들인 거죠. 자, 불법 마스크라는 게 밝혀졌는데 지금도 팔리고 있다는 게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근절이 됐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도 온라인 쇼핑몰 같은 데 가서 제가 일부러 샀어요. 이게 진짜 팔고 있는가 해가지고 50장을 시켰죠. 그랬더니 배달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며칠 동안은 그 마스크를 또 빙의를 해야 되니까 딱 쓰고 있었죠. 이제. 써보니까 좀 다르던가요? 그 품질에 대해서는 제가 이게 상업적으로 일단 이용될 가능성도 있고 하니까 제가 그 품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을게요. 다만 그 마스크의 기원을 따지고 보면 처음에 시험 성적서가 이제 들어갈 때 분명히 조작의 의혹이 있고 식약처 관계자도 그걸 인정을 했어요. 이거는 가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A 제품, B 제품이 있는데 이 제품의 시험 성적서를 내야 되는데 전혀 다른 제품의 시험 성적서를 내버린 거예요. 아니 자꾸만 들으면서 꼬리 질문을 하게 되는데 식약처 전문가들이잖아요. 전문가들인데 위조한 걸 내면 그냥 오케이 해주면 너무 허술한 거 아닙니까? 시험 성적서라는 것도 외부 기관에서 시험 성적서를 하거든요. 그걸 하니까 얘네들이 직접 분석한 게 아니니까 서류 일치하고 도면 일치하고 하니까 오케이 도장 빵 찍어준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미세하게 다 차이가 있었던 거죠. 제가 뭐 식약처 직원할 때도 구분하기는 쉽지 않았던 것 같은데 작심하고 속이면 속이는 거죠. 근데 그 과정이 조금 납득은 안 가죠. 자, 뭐 시청자분들 모를 수도 있겠지만 작년에 이 안윤학 기자가 자랑스러운 YTN인 대상을 받으셨죠. 예, 대상을 받으셨는데 그만큼 이제 취재를 아주 똑부러지게 잘한다는 의미일 텐데 그러면 이렇게 좀 협조가 되지 않는 취재 이런 거 할 때 어떤 나만의 이거는 아주 장기다. 나만의 기술이다. 뭐 이런 게 있을까요? 노하우? 아니면 장기라고 하니까 되게 부끄럽고 좀 이렇게 오글거리기도 하는데 항상 제가 이제 준비하는 과정은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랑은 아니지만 확실히 이게 우리가 뭔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녹취록을 갖고 있든 뭘 하든 확실하게 취재를 하고 자료 분석을 하고 제보자 얘기를 잘 듣고 해서 스토리를 쫙 짠 다음에 갖고 이제 당사자들을 만나는 거예요. 패를 100%는 다 안 까는 거죠.
70 정도만 까줘요. 70 정도만 까면 상대가 얘기를 하면서 실수가 나오는 거예요. 말이 안 맞고 또는 오히려 범죄를 또는 혐의를 인정을 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기사에서는 내가 나머지 30% 이제 패를 갖고 있는 거를 까면 저쪽에서는 크게 이의 제기가 없는 거죠. 모든 취재를 할 땐 제가 볼 때는 하여간 내가 확실히 내 머릿속에 그 머릿속에 입력이 돼 있지 않는 이상 섣불리 들어갔다가는 저쪽에 설득당하거나 기사가 또 튀거나 뭐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사전 취재할 때 항상 유념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뭐 지금 얘기하신 게 이제 취재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적용되는 뭐 우리가 부부싸움을 할 때도 그렇죠. 확실하게 한 번에 뭐 그렇죠. 확신이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네, 이것도 또 저의 안전을 위해서 노코멘트 하겠는데 예, 뭐 그렇죠. 이제 가진 패를 다 보여주지 말고 70%로 나머지 30%를 한번 꼬셔봐라 뭐 이런 그렇죠, 여러 그렇죠. 가지 이제 생활의 팁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고 오랜 공을 들인 이제 취재였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물이 나온 상황인데 이번 취재하시면서 좀 느낀 점이 있다면 어떤 부분일까요? 자, 우리가 이제 수사권 종교를 갖게 됐잖아요, 경찰이. 그리고 그다음에 지역 경찰도 이제 생기게 됐고, 그다음에 이제 국가수사본부도 생기게 됐고, 이제 막 여러 가지 과정이 있는데 상당 부분의 이제 공무원들, 경찰들은 되게 고생을 많이 해요.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도 박광기 기자도 경찰 기자 해봤잖아요. 정의를 구현을 위해서 노력하고 진짜 가족들 다 포기하고 범인 쫓아다니고 이런 분들 너무 많은데 다만 저는 이 기사를 쓰면서 지역 경찰들 중에 우리가 지방으로 내려갈수록 지역 경찰들 중에 이렇게 토착 세력, 비리 세력과 손잡고 결탁하거나 해서 얼마나 비리가 사소한 비리가 많을까? 그 과정에서 피해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 말은 못하고 왜 경찰이니까. 다만 이 기사를 보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이제 좀 끊어라. 경찰이 어쨌든 위상이 높아졌고 수사 전결권도 가지게 됐고 국가수사본부도 생겼으면 자제를 하고 자정작용을 해야지. 이거보다 더 큰 사건이 나중에 발생해가지고 뒷감당 못하면 어떻게 되겠냐.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경찰의 자정작용을 위해서 저는 기사를 쓰고 싶었고 그런 의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떤 보도든 이 사회를 더 아무래도 좋게 만들고자 하는 이제 노력의 일환으로 이제 진행이 되니까 이번 취재 정말 어렵게 하셨는데 앞으로도 좀만 더 노력을 해주셔가지고 이런 일 바로잡아지게 더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돋보이는 취재 앞으로도 기대할게요. 지금까지 안윤학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YTN DMB에서 방송된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내가 본 DMB 시간, 오늘은 2월 DMB 시청자위원회 소식 준비했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YTN 뉴스 특보의 변천사를 돌아봤다고 하는데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YTN DMB 시청자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1년 동안 코로나19로 인한 사항을 기자의 눈으로 되돌아보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30여 편의 영상이었지만 현장에서 취재하는 기자의 시각으로 적절한 주제와 영상 그리고 진행 방식이 지루하지 않게 진행되었고 1년을 되돌아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국내 확진자 수로부터 해외 각국의 상황 그리고 현지민들에 대한 기사 또 방역 수칙에 대한 안내,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 또 백신 접종 관련 정보 이런 것들을 상시에 그리고 또 적시에 제공을 해 주어서 불안하고 또 불확실한 전염병 유행 상황에서 버틸 수 있는 좀 힘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19 관련 뉴스 특보 시작 후 현재까지 변화된 뉴스 특보에 대해 확인해 보면 작년보다 정확한 역학조사, 데이터와 접촉자 동선 파악에 대한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특히 역학조사 데이터로 인한 선제적 전파 차단 효과 및 실명 검사소 운영 확대 등으로 시청자들이 정확한 상황 변화를 감지할 수 있도록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YTN은 코로나19 확진자 소식이나 정부나 각 지자체의 브리핑 내용을 잘 정리해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팬데믹 상황에서 자극적인 공포를 조장하는 보도가 넘쳐났을 때에도 YTN은 정돈된 분위기로 차분하게 코로나19 뉴스 특보를 전달했고 현재도 정돈된 분위기의 뉴스 특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YTN 뉴스 특보의 경우 전문가 인터뷰, 그래프, 그림, 통계 자료 등을 활용해서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하는 것이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전히 기억 T세포, 콜드체인 등과 같은 전문 용어들이 충분한 설명 없이 사용되는 것은 아쉽습니다. 시청자들이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 사용에 주의를 기울이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이제 쉽게 가라앉을 것 같지 않은 현재 상황에서 새로운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 시청자들에게 그 사안에 대해서 특별히 정보를 많이 전달하고 긴급성을 부과하기 위한 뉴스 특보라는 이름으로 이제 YTN의 모든 이 뉴스가 뉴스 특보로 코로나19 뉴스로 편성되는 것이 과연 맞는가, 뉴스 특보라는 취지에 부합하는 방식인가에 대해서는 다소 조금 의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YTN DMB 시청자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시민데스크는 시청자와 함께 만들어갑니다. 보도와 프로그램에 관한 여러 가지 의견들 시청자센터 홈페이지 게시판에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 주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